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2월 14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6명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됩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이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직계 가족에 한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봅니다. 내일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추비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가상 대결에서 여야 후보들이 엎치락 뒤치락 혼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소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에는 학교 폭력 논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쌍둥이 선수 이재영과 이다영에 이어 현직 남자 배구 선수들도 학폭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한 주를 달군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봅니다. LG와 SK 배터리 전쟁,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등 연휴 이후 경제 판세를 바꿀 주요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코스피 조정 국면이 지속될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경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 신규 확진자는 326명입니다. 이틀째 300명대이긴 하지만 설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전국 거리 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지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집니다.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변함없이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가능해졌습니다. 조부모와 며느리, 손자 등 직계 가족 모임은 되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만 있다면 직계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호소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지만 방역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일주일간 그 확진자를 보면 200명대에서 500명대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명확한 감소세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도 잠복기를 거쳐서 몇 주 후에 이 3차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유행세가 났는데 이번 설 연휴 이후에도 혹시 4차 대유행 몇 주 뒤에 나오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세이기는 합니다. 예. 주말은 주말 효과가 있어서 300명대이다가 주중에는 400명 전후. 그러다가 교회 등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은 50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0명 정도 수준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발생이 즉 70% 내지 80%가 일어나고 있고요. 아직은 이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긴 한데 이 수도권에 있어서의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이 아직도 줄고 있지 않고 또 해외 변이주들이 언제 유입될지 모르고 네. 또 지금 설 연휴에 이동량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 상황에서 완화를 해서 좀 완화한 시기가 성급했다는 이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면서 2월 달 과연 잘 마칠 수 있을는지 좀 감소 추세로 가야만 우리가 예방접종도 원활히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방금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비수도권의 이제 사실상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신호이진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던데요.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시간 제한이 없어졌고 유흥시설들만 10시까지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네.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세입니다. 100명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집단 발생도 그다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점차적인 안정세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 수도권에서부터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지금 완화가 되는 시기가 조금 빨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네. 과연 비수도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런지 좀 더 감소세가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방역도 네. 방역이지만 이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6일로 이제 첫 접종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16일 이 접종 세부 계획이 발표가 되고 19일이면 접종 대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확정이 될 텐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맞을 때 접종
권고가 내려온 게 의사가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혹시 이 맞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 신뢰성의 문제죠. 고령층들이 좀 안심하고 맞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안전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전성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에서의 이 접종의 효과가 과연 제대로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된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중앙약심에서는 네. 65세 이상을 신중하게 접하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할 때에 의사들의 판단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 의사들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 의사들은 네. 안전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고령이라든가 말기 환자라든가 할 경우에는 안전성 문제가 된 게 맞지 말라고 할 수는 있지만 효과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모든 문제, 후유증이 생긴다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1차 접종은 무조건 고령자에서 맞으셔야 합니다. 이 백신이-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왜 보시는 그러냐면 거군요. 65세 이상이 맞지를 않는다면은 4분기 이후에 맞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의미가 거의 없어집니다. 고령층이 맞아야만 위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도 줄어들고 사망자도 네.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고령층 무조건 맞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우선은 16일 날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줘야죠. 65세 이상 맞아도 상관없다 하는 것과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8주 12주 이후에 2차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하니까 두세 달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차 접종을 안 받게 되면은 이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 부분, 즉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야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백신 물량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백신 선구매 물량도 있고요. 또 예비로 확보한 것을 진행하고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시 이 백신이 좀 부족해지진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5,600만 명분이 예. 올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노바백스가 그렇죠. 2천만 예. 명분 더 확보한다면 7,600만 명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1.5배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18세 이하까지 전부 맞출 수 있는 상황이 가을 이후에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이 네. 끝나면은. 그런데다가 변이주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접종, 즉 3차 접종도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량 갖고도 모자랄 수가 있어서 예비 분량으로 더 확보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당장 26일부터 첫 접종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맞으실 분들 뭐 준비 사항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의 컨디션을 잘 만드시고 혹시라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은 조금 연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연기를 하시고 다시 접종을 받으실 때 접종 받은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꼭 대기를 하시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를 이 판단을 의사한테 받고 이상 반응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잘 의사한테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고령자인 경우에는 혼자 가시지 말고 좀 같이 가시면서 같이 천천히, 예. 보호자와 같이 가는 것이 보호자와 같이 좋다.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다가온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조심해야 할 점까지 짚어봤고요.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주자들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그야말로 혼전입니다. 네,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한희 기자가 설 연휴를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들을 분석했습니다.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부동산 부분에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후보로 나오셨다라는 분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설 연휴를 맞아 7일에서 1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보궐선거를 맞는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여권 후보로는 조사기관 5곳 모두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세했습니다.
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4곳 모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위였습니다. 여권과 야권 단일화가 모두 성사돼 박영선, 안철수 둘이 경쟁할 경우엔 6곳 중 4곳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이었고 2곳에서는 안 대표가 앞섰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되고 3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떨까? 조사기관 5곳 중 3곳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상관없이 박영선 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대표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경우 여권에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야권에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우세했습니다. 김영춘, 박형준의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땐 6곳의 조사 모두에서 박 교수가 우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개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보셨듯이 이 가상 대결을 붙여봤더니 굉장히 혼전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패널 분들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한마디 한마디 해주실 때도 이 공정성 어긋나지 않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우위가 보이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과 제3지대 중에 어느 쪽이 범야권 대표 주자로 나설 것이냐, 이 남은 기간에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느냐, 그리고 단일화가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단일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회의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단일화 방식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단일화 방식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차피 이제 이 제3지대에 있는 금태섭 의원과의 어떤 단일화가 한 축이고 국민의힘당에서의 단일화가 한 축이고 네. 경선이 한 축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둘이 승자승일 벌어지는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야권의 단일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네. 이것이 이제 언제 되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화가 어떤 단일화가 되느냐,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느냐.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이켜보면 단일화가 되긴 됐는데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거 되고 나서 더 파국이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야권에서 뭐 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서로 같이 이런 단일화의 어떤 제도적 창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많은 측면에서 불투명성,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야권 단일화 된다면은 정말 어떤 상승 효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된다면, 야권 단일화 되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야권 단일화 안 되면 야권 입장에서 거의 필패의 분위기로 가는 거죠. 네. 선거는 구도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구도. 그렇죠. 네. 구도, 이슈, 인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고 더군다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선거기 때문에 인물이나 이슈 이런 것들 가지고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들이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광역단체에서 선거고 선거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도가 대부분의 거를 차지하게 될 텐데 야권이 단일화돼서 여권과 1대1 대결이라고 하면 앞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보셨지만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네. 3자 대결하면 거의 다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야당으로서는 뭐 아름다운 단일화건 아름답지 않은 단일화건 시너지가 있는 단일화건 없는 거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여당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게 아마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핵심은 그건 거죠. 되느냐 안 되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3자 구도도 자기네들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김종인 대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달 안에도 서울시장 경선 끝나서 후보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제 내일부터 제3지대 단일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간의 이 3자 단일화에 대한 TV 첫 토론회가 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죠. 이 TV 토론에서 많이 좀
안 좋은 결과가 오히려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TV 토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생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네. 금태섭 후보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TV 토론의 개최가 어렵다는 글을 방금 어렵다. 전에 올렸더라고요. 네.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측과의 실무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으면서 15일 토론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에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지금 예정된 두 번의 토론회가 일단은 금태섭 후보 입장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15일 토론회가 무산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거 토론회에 대해서 썩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언론의 물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 국면에서 저는 피하기보다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예정되어 있던 두 번의 토론회는 일정대로 맞춰서 내가 토론회도 약하지 않다는 걸 안철수 후보가 증명해야만 제3지대 경선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경선 그리고 본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특히 여당에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거는요. 토론의 명수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분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TV 토론에 굉장히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지대 경선부터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토론을 만약 회피하는 모양새가 지금 보여지게 된다면 국민의힘과의 최종 단일화, 이어서 본선에서의 토론 등 줄줄이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 같은 국면, 일단 금태섭 후보만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조속히 입장을 밝히고 예정된 토론을 실시하겠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내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이 단일화 관련된 제3지대 단일화 관련된 이 토론이 취소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관련 내용이 맞는지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서울시 공동운영 제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오세훈 후보가 이제 먼저 내놨고 이어서 나경원 후보도 동의를 하면서요. 다른 후보들, 또 금태섭 후보, 더 넓게는 조정훈 후보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속내에는 어떤 걸로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1대1 구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승리를 이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대1 구도의 제도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전 이제 지사 때, 경기지사 때도 이런 연정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본인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 출신의 어떤 분을 부지사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연정을 해서 사실상 그 도의 어떤 의회 네. 이런 데에서의 어떤 지원, 지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소연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당만 이렇게 이제 합치는 그런 야권 단일 후보를 제도하는 그런 측면인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서울시장이 되잖아요. 다수의 구청장들은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회가 대부분 민주당의 독주르 체제로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연정의 어떤 제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어떤 국면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맞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의 이 목적은 단순히 그냥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이 연대 관계 이것만을 강조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의 TV 토론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혹시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대표 측이 피하고 이런 건 아닌 거고 이게 형식의 문제인 건데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는 15일, 25일에 TV에서 중계하는 거 방송 예를 들면 채널A라든지 방송에서 중계하는 TV 토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대당이 아니라 당내 단일화 경선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하기에 당내 단일화 경선은 후보다 한 번 하기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김윤수 앵커가 안 대표라고 상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상을 좀 해볼까요? 네. 단일화에서 TV에서 방송에서 중계하는 중요한 TV 토론 한 번의 카드를 쓰면 금태섭 후보를 할 때 쓰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할 때 쓰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안 대표라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쓰려고 할 거예요. 그 카드를 남겨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 카드를 지금 쓸 이유가 없죠. 안 대표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아마 안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안 대표 측은 야 TV에서 중계하는 거는 나중에 하자고 국민의힘이랑 후보랑 할 때 하고 싶을 거고 금태수 후보는 지금 쓰고 싶을 거고 그러니 실무에서 아마 그 방식을 가지고 좀 이견이 좀 있다가 아마 내일께 좀 취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거지 제가 알기로는 뭐 안 대표 입장에서 무슨 굳이 뭐 TV 토론을 무슨 뭐 회피하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뭐 회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후보 단일화 전까지 최소 3번에서 5번의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내일 토론은 힘들지 않을까. 내일 안철수와의 TV 토론 진행은 어렵다. 이렇게 아까 장혜찬 평론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일화 합의에도 보름간 협상만 이렇게 얘기를 올렸습니다. 자, 교수님. 네. 우선 삼지대 이 단일화부터가 벌써부터 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바로 드는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삼지대에서는 어떻게 해도 안철수 대표가 탑독이거든요. 그럼 이제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데 지금 TV 토론에 관해서 뭔가 자기의 주장을 계속 개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어떻게 보면 지금 TV 토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다. 그 네. 부분에 좀 약하다. 네. 이런 평판이 있다는 그런 중론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바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위기이자 기회다. 그렇죠.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내가 절대 약하지 않다. 오히려 더 지금의 어떤 금태섭 후보와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TV 토론을 통해서 역량을 보여주게 되면 지금의 어떤 약한 이미지가 오히려 강한 이미지로 전환되면서 사실 본선 경쟁력도 더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금태섭 후보와의 어떤 TV 토론 이것 갖고도 이렇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저는 그 반전의 기회가 초반부터 무너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 뭐 당장 내일 토론부터 좀 삐걱거리는 모습.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2월은 국민의힘의 시간입니다. 야권 내부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2월 16일부터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1대1 토론이 계속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바로는 1대1 토론만 3회차로 진행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MBC와 MBN에서 4명 모두 나오는 토론을 하게 되고 마지막도 합동 토론은 이 채널A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만 6번의 방송 토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1대1 토론 3번, 4명 다 나오는 토론 3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토론, 여기서 누가 잘하나, 나경원 대 오세훈, 그리고 다크호스인 조은희 대 오신환은 과연 얼마나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될 텐데 지금 금태섭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야권 경선에 관심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게 가지 않게끔 네. 반대쪽에서 맞불을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지금 여론조사상의 지지율만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금태섭 후보 대비해서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굳이 내가 지지율이 한참 낮은 후보와 TV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로 인한 실리적 이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판을 넓게 보고 봤을 때 관심이 국민의힘 경선에 쏠리게 되는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관심의 끈이 놓아지지 않아야만 이후에 만약 최종 후보가 되어서 박영선 후보 내지는 우상훈 후보와 본선 경쟁에 붙을 때도 그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2월의 기세를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의 구성 사이에 아주 약간의 유불리는 저는 김관욱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앞서가는 후보가 많이 포기하고 많이 양보해 줄 때 오히려 시민들이 그 후보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TV 방송사 없어도 유튜브 생중계나 여러 가지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는 생방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 예고된 것 이상으로 제3지대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토론이 반드시 안 후보에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와, 이 삼지대 뭐 단일화를 놓고도 이렇게 많은 수싸움, 뭐 수대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 가상 대결을 저희가 붙인 거기 때문에 누가 붙고 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누가 우위고 이런 얘기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드릴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당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에 여론전에 나섰어요. 요즘 계속 이제 이슈가 됐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거짓말 논란이라든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논란, 뭐 그리고 이 선거가 일어나게 된 이유, 각종 그 전 자치단체장의 어떤 성비위와 관련된 논란 이런 거에서 여론전에 나섰는데 이렇게 당에서 나서는 모습
어떻게 개별적으로 야권 후보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성비위와 관련한 어떤 시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집중했다 그러면 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원인 때문에 지금 재보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사퇴하라. 저는 뭐 이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어떤 대법원, 그것에서도 수장이 이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런 비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당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우려면 사실은 임성근 부장판사도 사퇴를 하고 탄핵을 받아야 되고 특히나 탄핵 과정에서 반대를 했어요. 투표할 때. 그럼 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 부장판사가 사실은 대법원장과의 과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사실 녹취를 하는 그런 극단적인 불신의 모습 보여줬고 2018년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탄핵 소추감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뒤집어서 반대를 했을 때에는 반대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단지 거짓말한 김명수 대법원장만 탄핵하고 사퇴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뭐 이어서 이제 좀 여권 얘기도 좀 해보면요. 최근에 이제 우상호 후보 측에서 어떤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이번에 재보선의 좀 원인이 된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소환하면서죠. 변호사님, 이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왜 이렇게 캠프 관계자와 우상호 후보가 이런 SNS 글들을 올렸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좀 급한 거 아니겠어요? 급해 보인다. 아니,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쪽과는 다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선 규정이 거의 한 당원대 여론이 한 5대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당내 경선이란 게 여론조사 100%를 한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의 응답률에 비해서 당원들의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당원이 많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도 당원의 표심도 중요한 거거든요. 전화 받아서 끊어버리느냐 아니면 끝까지 듣고 대답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원과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아마 당원 표심을 좀 겨냥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박영선 장관이 좀 그 인지도 같은 것들은 조금 높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아마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심,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네. 민심 쪽에서 좀 우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당원표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최소한 당내 경선에서는 내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저렇게 전략적으로 좀 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너무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있으면 그걸 잘 계산해서 플러스가 많으면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많으면 안 가는 거고요. 그런데 저렇게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박원순 시장 지지층 생각해서 한 저런 행동들이 당심에서는 플러스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민심에서 빠지는 게 더 많을걸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한 과학적 계산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클 겁니다. 그럼 안 해야 되는 건데 했어요. 그 결과는 오롯이 후보 본인의 감정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당내 어떤 수싸움 때문에 던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대표적인 칠로 원로 인사인 문희상 전 의장 만났고요. 우상호 후보도 이 봉화마을 찾아서 어떤 친노 이 세력들에 대한 하나 던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박원순 전 시장의 논란을 끌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 또는 강성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해야죠. 일단은 뭐 이게 어필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해야만 이제 본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경선의 과정 속. 근데 지금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 약간 지금 마음의 조급함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을 사실은 계승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서울시장을 3선을 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 그렇죠. 정책적 측면에서 배울 점도 있고 계승할 점도 있는데 지금 내가 박원순이고 박원순이 나다. 이거는 뭐 거의 일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 선거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책임 규명까지도 다시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각오를 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는 성비위 문제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부담을 오로지 국민들이 다 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해석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책임을 거기에는 묻고 즉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잘된 부분은 어떤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오해 소지가 굉장히 축소될 텐데 지금의 상황은 너무 과하게 나갔다. 네. 지금 어떤 형태로든 뭐 경선이 중요한 건 알지만 조금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우상호 후보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상호 후보에 맞서는 박영선 후보는요, 엄마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성다움의 무티, 즉 엄마와 같은 푸근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약속대로 오늘 답심리 현대시장에서 산 당품을 했습니다. 검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내려놓으셨다고. 네, 이제 소탈압을 강조하는 박영선 후보와 또 나경원 후보 영상도 좀 같이 봤는데 부쩍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요. 부쩍 이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니까 이미지에도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비대면 그리고 방송이나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또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여성 후보들이 본인들의 어떤 여성성을 강조하고 엄마 리더십이라던가 또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번 선거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성비위 때문에 일어나게 된 좀 불행한 의미의 재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여성 주자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어떤 면에서 바라볼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여성 후보라면 성비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성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식의 이미지 선거가 과연 서울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우리가 낡은 구두 신고 낡은 가방 들고 와서 내가 이렇게 소탈한 서민 후보다라고 어필하는 식의 정치는 좀 끝나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일상생활 소탈하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시장이 될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이 서울 시민들의 삶을 피부에 와닿게 개선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당에서 최종 후보가 나오고 나면 TV 토론이나 후보 사이의 정책 검증이 지금의 이미지 정치보다는 훨씬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여성과 남성을 나눠 어떤 성별의 그런 특성을 살린다기보다는 친근함과 이 푸근함을 살린다 이런 데 방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자, 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여쭤봐야겠죠. 아까 야권에서는 교수님께서는 좀 전설 너무 넓힌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당에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여권 후보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약간의 이견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지급을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두텁게 갈 것이냐. 여기서 당 같은 경우는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병행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정부 측에는 피해를 보신 분들만 선별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통신비에 대한 보편 지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좀 성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얇게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재난지원금이라는 특성, 즉 네. 재난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제 방점을 찍는다면 그게 그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냐, 부합되는 것이냐 이렇게 좀 본다면 저는 약간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가는 정부안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선거 전에 참 중요한 시점이죠. 설을 맞은 여야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봤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전쟁 당시 어린 딸을 잃은 작사자의 경험이 반영된 노래입니다. 단장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진나라 장수 환혼이 총나라를 치려고 양자강 계곡을 배로 지날 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사로잡았는데 어미 원숭이가 비통하게 울며 뒤쫓아오더니 배 위로 뛰어오르다 그만 죽었습니다.
환혼이 놀라 배를 갈라보니 어미 원숭이의 창자는 이미 모두 끊겨 있었습니다. 오원 단장, 자식을 눈앞에서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찌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한 어머니의 절규에 몸서리 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실제로 발견되면 그때도 영장 안 가져와서 못 알려준 거니까 내 원망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쪽 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딸을 데려간 수상한 남성. 어머니는 소카에서 차를 빌린 이 남성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울부짖었지만 개인정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범죄자에 노출돼 있는데도 개인정보 의논해가면 경찰 쪽에서 협조를 부탁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영장 가져와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 이 법이 있는 건지를. 그 사이 아이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사항으로 경찰이 요청하면 공문 접수만으로도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정작 소카 담당자들은 이런 기본사항, 위기 매뉴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소카 측의 사과문. 하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땠습니까? 저희로서는 매너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목숨이 달려있고 애한테 성폭행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말에 제가 기가 막혀서 헉 했어요. 누구조차고 이런 상황에서 매너를 따졌던 걸까요? 내 자식이었어도 이랬을 겁니까? 4년 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그때도 대수롭지 않다며 출동조차 안 해서 남의 집 자식 귀한 목숨 잃게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던 겁니까?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던 건 본인들 입 아니었습니까? 학생들도 만드는 오답노트, 경찰에는 없는 건가요? 국가수사본부까지 만들어졌으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험난한 세상, 시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학교 폭력입니다.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데 이재영, 이다영, 이 쌍둥이 선수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던 선수였는데 이 대를 잇는 실력으로 유명해는 희망주, 그러니까 뭐 유망주들이었는데요, 교수님. 네.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여자 배구의 유망주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학폭 논란에 이제 휩싸여서 사실상 뭐 지금 팀에서 이탈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저는 하나의 어떤 배구계 일만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자 배구에도 이어져서 뭐 학폭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측면, 학교 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두운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 소통의 어떤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는 과정으로 이제 이전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이고 네. 저는 이 계기를 이런 상황을 하나의 어떤 생산적 계기로 삼아야지 일방적으로 누굴 비판하고 매도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 관행 뭐 이런 우리들이 해왔던 것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두 쌍둥이 선수는 이제 숙소를 떠나서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추가 폭로가 지금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글이 어제 올라온 건데요. 이 피해 사실과 함께 좀 빠르게 징계하지 않으면 다른 피해 사실이 계속 올라올 거라면서 구단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어요.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이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뭐 빨래나 이런 청소 같은 걸 자기 빨래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걸 대신해주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추가적인 폭로글이 올라왔고요. 네. 구단의 징계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사실들을 폭로하겠다. 계속 폭로하겠다. 그리고 이 쌍둥이 선수의 전 재산을 준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여자 배구 연맹과 구단의 태도가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느립니다. 물론 이 쌍둥이 선수가 한국 여자 배구계의 간판이기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이 여자 선수들 이재영 선수, 이다영 선수가 지금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근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종목에서는 가해자를 향해서 매우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여자 배구 인기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을 지키려다 여자 배구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소탐대실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연맹과 구단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학폭 논란 끝나기도 전에 남자 배구에서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보니까 남성 배구팀에서 학폭 논란이 일어나서 또 시인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절에 이 급소를 맞아서 큰 수술까지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 과거의 일들 지금 다시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 내용인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소시효 끝났으면 못하죠.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또 못하는군요. 근데 대부분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고 지금 이제 성인 배구 선수 됐으면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아마 폭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났을 거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여자 선수에 이어서 남자 선수까지 배구계 곳곳에서 퍼진 학교 폭력 논란까지 짚어봤고요. 변호사님 그리고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11시 8분경이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10년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 일본 열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도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범석 특파원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지진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도호쿠 7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현재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95가구에 정전 피해가 났고 후쿠시마역에는 수도관 파열로 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윗지역인 소마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지역으로 인한 최대 진도는 후쿠시마 일부 지역과 미야기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6강에 달했는데요. 땅이 흔들려서 이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300km나 떨어진 도쿄에서도 진도 4가 관측됐는데요. 제가 있는 집도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현재 우리 교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떻게든 인명피해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걱정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쓰나미의 우려는 없고 원전 피해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원자력 기저위원회가 오전에 제1원전 5-6호기와 제2원전 1호기에서 사용 후 연료 저장소에 있는 물 일부가 넘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외부 유출은 없고 탱크 주위에 마련한 둑 안에 있다고는 했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안에 강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설 직전 이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를 만큼 오른 건지 좀 주춤했잖아요. 이 설 연휴 이후에 상승 기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설 연휴 동안 집안에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지난해에는 주로 부동산 얘기. 네. 올해는 단연 주식 얘기입니다. 주식 얘기군요. 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19세기 중반, 1840년대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시작이 됐어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금광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죠. 네. 전 세계의 투자가들, 광부들이 다 모였어요. 결론적으로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누가 벌었습니까? 광부들은 돈을 벌지 못했고요. 그렇죠. 100여 년이 지나고 보니 청바지 업자가 돈을 벌었습니다. 아하. 텐트 팔러 갔다가 광부들이 옷 헤어져서 더 못 캐겠다. 옷이 너무 빨리 헤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단단한 천으로 만든 텐트를 청바지로 개조해서 만든 그게 리바이스의 창업주예요. 네. 레비 스트라우스가 돈을 버는 세계적인 거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예적금 깨는 거 기본이고요. 보험 깨죠.
여기에다가 연금까지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타치, 내가 들어갈 거야. 노다지 이 금광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르신들, 60, 70대 어르신분들이 야 지금 삼성전자 사야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증시 전문가들은 다 좋다고 하죠. 지금은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겠지만 지난해 10월 말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2260선대였습니다. 3개월 만에 1000포인트가 뛰었어요. 네. 너무 빨리 뛰었다. 돈이 너무 많이 몰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은 한 3100선에서 숨고르기 과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고르기 과정이 그친 이후에는 재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또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사실 거래대금은 좀 줄고 있고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애플과 현대차의 협력 또 일시 중단된 상태로 좀 보이고요.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새로운 동력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증시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상승할 때는 부정적인 뉴스도 상승 쪽으로 해석을 하고요. 네. 하락을 할 때는 긍정적인 뉴스도 부정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증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증시 상승의 그 원인은 물론 조정장 때문에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니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맞습니다. 네. 거의 3천조 원에 달하는 이 유동자금이 부동산은 규제로 막혀 있으니 대부분 주식 쪽으로 이동하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더라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굴제 기업들이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나쁘지가 않더라라는 네.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이유로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미국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는데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 달러의 흐름이 과연 계속해서 약세가 될 거냐. 네. 달러가 지금 점진적으로 강세 기조로 바뀌고 있어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4% 미만이었는데 네. 지금 1.2% 4배 올랐어요. 어허, 네. 이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면 글로벌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흥시장에 구태여 투자 안 해도 야 미국이 그냥 국채만 갖고 있어도 따박따박 연 2% 이자 주면 나는 구태여 위험자산 투자 안 할 거야 라는 심리가 만연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동학개미들이 볼 게 많습니다. 뭐 로빈훗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되는데 로빈훗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 평론가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뉴욕 증시 상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글로벌 투자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굳이 네. 이제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 꼭 묶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 같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될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보다는 미래 가치 때문에 그동안 뭐 소프트뱅크나 이런 곳에서 훨씬 많은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그 미래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국내 증시보다 뉴욕 증시가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미국 증시에서는요 차등 의결권이 보장이 됩니다. 네.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은 이 주주의 어떤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 가지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는 클래스 A와 클래스 B 두 가지 형태의 주식이 있는데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지금 김범석 의장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주식 한 주당 지분을 1% 갖고 있어도 29배에 달하는 29%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물론 주식을 팔게 되면 똑같이 네. 됩니다만 이 같은 차등 의결권 제도가 국내 증시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뉴욕 증시로 갔어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도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놀랐는데 이 증시 상장이 공개되고 하면서 그 관련 서류에 또 같이 포함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송 인력인 쿠팡맨을 포함해서 최대 1,000억 원의 주식을 주겠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현재 쿠팡의 임직원이 한 5만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기업이네요. 네. 네. 여기에다가 국내 자본시장법상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 지분의 20%의 경우에는 우리 사주에 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단순 계산하니 여기 지금 1,000억 원 정도를 직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주겠다라고 했으니까 5만 명한테 1,000억 원을 나눠준다 그러면 1인당 평균 200만 원 정도 주식을 네. 받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앞으로의 이 증권거래소 내역안에 고용 계획이 또 추가가 돼 있습니다. 지금 5만 명 정도 앞으로 2025년까지 추가 고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쿠팡의 이제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30여 개 도시에서 한 100여 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고용하고 있는 배송 인력만 13,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만 명이 더 이제 고용이 된다면 단일 기업으로 쿠팡이 10만 고용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될까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고용 인원이 10만 6천여 명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이내 고용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이 활발한 고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다만 이게 왜 국내 증시가 아니라 네. 왜 멀리 미국까지 갔을까 이런 의혹이 들잖아요.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내 증시 문턱이 너무 높아요. 만년 적자입니다. 이 쿠팡은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내다 보니까 투자를 받지 않고는 이 적자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나도 LG, SK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장님, 뭐 예상이 되긴 했었던 내용인데 좀 중징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10년 동안 금지하겠다. 수입을.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혹시 다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거의 희박합니다. 희박하군요. 지난해 2월에 예비 판정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이 수입 금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ITC,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결정 크게 두 가지에서 유의미한데 일단 SK 측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K산 배터리의 미국 내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SK의 이제 고객 자동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포즈의 경우에는 SK산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2년 내지 4년 정도 이제 수입하는 것은 유예 기간을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 침해에 대해서 LG 측의 완승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SK가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 SK가 이번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6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조지아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죠. 네, 실제로 조지아주에서 지금 SK가 26억 달러를 투자한, 그러니까 우리 돈 거의 3조 원 가량을 투자한 신설 배터리 공장을 건설 계획 추진 중인데 네. 이 같은 이제 수입 생산 중단 조치가 발효되게 되면 이 공장 건설에 차질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지아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취임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일으킬 수 있는 이 공장 건설 호재를 ITC 결정 때문에 날려버리게 되면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거부권 발효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속한 시일 안에 LG와 SK의 합의를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조금 권유하고 부추길 그런 타결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소식이 굉장히 좀 큰 이벤트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게 반영이 안 되는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좀 저도 기사 제목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19일부터 청약받는 아파트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전월세를 놓으면 범법자가 되는데 징역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장님? 오늘 2월 19일부터 이제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실거주를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실거주를 이제 2년에서 최장 이제 5년까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장단점이 사실은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분양시장에서 가수요가 좀 사라진다. 네. 사실은 신규 재개발 재건축되는 단지의 대부분의 입주민,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양시장이 굉장히 투명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로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는 악재성 유수입니다. 네, 사실은 왜 소위 입주장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새 아파트가 입주할 때 되면은 이제 전세 매물이 쏟아지니까 좀 전세 가격도 조금 하락폭을 보이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법이 시행되면 실제 전세 가격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일단 전세 수급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그대로 이제 입주 물량 전체가 입주민들이 가져가고 새로 나온 전세 물건이 없게 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전세 물량조차도 지금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물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분양시장의 경우에는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됩니다. 네. 그러면 신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수요가 빠지니까 실제로 입주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의 경쟁이다 보니까 이제 신규 청약을 기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아져서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3월 이제 입학 시즌 앞두고 이 학군에 따라서 이 전세 매물이 나오고 뭐 매매 매물이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좀 조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 상승폭, 전세값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고 매물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실제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전월세 거래량이 줄면서 약간 상승폭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신학기가 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로 이 2차철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 신혼부부들이 이제 집 찾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제 봄 이사철이 얼마나 수요가 몰리는지를 좀 더 지켜본 이후에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공급 관련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사 대책도 내놨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말들이 좀 많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공주도의 공급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설 연휴 이후에 집값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변창흠 장관이 한 종편에 출연을 했어요. 네. 출연해서 아마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이번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기할 수요가 나타난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사 대책의 핵심이 3080이거든요. 수도권에 30만 채, 전국적으로 83만 채인데, 그러나 전문가들은 10명 중 7명은 부동산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지 확보 물량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공공주택으로 민간주택이 재개발 과정에서 손든 경우에 한해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이 내낼 수 있는 물량은 3분의 1 수준, 26만 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규제가 아무래도 민간 공급이 계속 규제가 있는 한 공급 이 시그널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은 여전히 남는 상황입니다. 저도 의문 하나 드는 게 지금 정치권 얘기랑 조금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뭐 다 재개발, 재건축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 실현성 있는 건지랑 그렇게 진짜 된다면은 어떻게 그 부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에서 나왔던 얘기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높거든요. 높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그다지 썩 이제 부동산 시장 중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이목을 끌 수 있는 공약 중심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공약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군요. 서울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재개발 도정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 법률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설 연휴 이후에 주목해서 봐야 할 증시와 부동산 현안 전해드렸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신의 한수, 오늘은 김태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맞춤형 영화를 들고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영화를 두 편 준비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이야기 새해 전야와 쓴맛이 느껴지는 러브스토리 스윗 프랑세즈입니다. 네, 새해 전야부터 같이 보죠. 이 제목처럼 설에 맞춰서 개봉했던데요. 네, 원래는 작년 12월 30일 개봉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확산 여파로 미뤄졌다가 최근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면서 다행히 음력 새해 설 연휴에 맞춰서 개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장면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어딨어. 다 그 전쟁 치르면서 사는 거지. 네, 인생 비수기를 끝내고 새해에는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네 커플의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커플의 에피소드가 각각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마치 러브 액츄얼리 같기도 해요. 네, 옴니버스식 구성 또 따뜻한 스토리가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개봉 첫날 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쉽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이나 아르헨티나의 이국적인 영상미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그리운 요즘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김강우 또 유인나 주연 배우 몇몇만 봐도 기대가 커지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배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는데요. 거기에 라미란, 김광규, 최시원 등 카메오로 출연하는 배우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스윗 프랑세즈는 쓴맛이 느껴지는 좀 쌉싸름한 러브스토리라고 했는데 사실 제목만 보면은 달콤해 보여요. 네, 그런데요. 영어 철자를 보시면은요. SUITE, 달콤함이 아닌 모음곡이라는 영어입니다. 네. 자, 한 장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orget all this for 2 minutes. So come on.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전쟁 속에서 피어난 독일 장교 브루노와 프랑스인 루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2015년 개봉 당시에는 2만 명 정도만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면서 숨은 명작으로 입소문을 탄 영화입니다. 네, 숨은 명작이군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써졌던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던데요. 네, 프랑스로 망명한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작가 이렌 네미로프스키의 미완성 유작인데요. 프랑스가 점령당했을 당시 몰래 써진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해요. 그 후 60년간 보관돼 있던 책을 딸이 우연히 꺼내서 세상에 알려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쌉싸름한 영화로 꼽은 이유가 어떤 거죠? 네, 그 흔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도 주인공들의 숨막히는 애절함과 애틋함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연휴 마무리하면서 여운이 남는 영화 한 편 감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있습니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인사위원 4명을 모레까지 추천합니다. 인사위가 구성되면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심의 의결에 나서게 되는데요. 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착수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계획을 모레 발표합니다. 앞서 다뤘었죠. 백신 구매 현황과 1분기 도입 계획, 접종 대상별 세부 계획, 준비 상황 등이 공개되는데요. 26일 첫 접종을 한다는 계획 아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종 명단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양부모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새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과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를 사실상 차단해 전월세 금지법으로도 불리는데요. 법을 어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앵커. 보니까 설 연휴 내내 파란 하늘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했습니다. 네, 오늘 외출할 일 있으시면은 미세먼지 정보 꼭 확인하시면서 주의하셔야겠네요. 오늘 오후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13도이고요. 대전은 16도, 광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도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저녁이나 밤부터 비가 내리겠네요. 그렇군요. 내일은 아쉽지만 연휴의 끝이잖아요. 일상으로 복귀인데 이번 주 날씨 궁금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겨울 날씨입니다. 네. 네, 내일 서울 낮 기온 3도에 머물고요. 올해는 대부분 지방에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서울 영하 10도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네요. 영하 10도요. 네. 이렇게 봄이 찾아오는가 했더니 겨울인가 봅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